우리가 조금 더 잘 경청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도 언제든지 조금 더 클래리파이 하고 싶으신 것 중간에라도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좀 자유스럽게 우리 수고비전을 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너무 딱딱하게 이건 항상 수고비전은 옳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서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래야 더 플렉서블하게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 각자가 컨트리뷰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래서 함께 어떤 그룹 슈퍼비전이라고 할 때 본인이 케이스를 할 때는 본인이 슈퍼바이스 기능을 하지만 그룹 리더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룹 멤버들도 코 슈퍼바이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로 함께 공동 슈퍼비전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일방적으로 듣고 그룹 리더가 하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패턴보다는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래 조금 민주적인 이런 슈퍼비전으로 가는 게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을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룹 리더 한 사람만 견해만 가지고는 어떤 그 케이스에 있는 다양한 정서나 특히 전이나 역전이 그리고 그 케이스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공동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는 그냥 듣기만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러분이 공동 참여하는 공동 슈퍼비전을 오너십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이 또 다른 분들 슈퍼비전을 해줄 때 이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같이 본인 케이스 할 때는 본인이 슈퍼바이저이지만 함께 본인이 케이스를 프레젠테이션 안 할 때는 코 슈퍼바이저 기능을 한다고 오너십 가지고 시작하죠. 아주 독특한 케이스네요. 지금 중학교 학생인데 어쨌든 지금 아직 학생인데 부모가 반만 지금 생활비를 대주고 반은 벌어서 써라고 하는 게 아주 좀 독특한 상황이죠. 혹시 이게 가정형편 때문이 아니고 어머니나 아버지 이분들은 교육 방식이 그렇게 해야 아이가 더 잘 될 거라고 해서 실제는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때요? 부모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돈이 이 집 가정은 지금 이 아이 말고 형제 자매가 있나요? 외동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조금 우리가 아이들 얘기만 듣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항상 조금 객관적인 시야가 필요한 이유가 아이 얘기만 들으면 부모가 돈을 반밖에 안 줘서 지금 알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가 돈을 다 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아직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보통 아이들에게 알바를 이렇게 시켜서 반만 주고 하는 경우가 예외적이고 부모 형편이 충분하진 않지만 어쩌면 두 분이 일을 하면 외동 하나 아들 중학교 보내는데 그렇게 큰 돈이 들지는 않을 텐데 그 형편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조금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하나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실은 이 아이가 자기 가정을 얘기하는 것도 현실하고는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제 폭력이라는 것도 아동학대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아동학대로부터 시작돼서 아이가 이렇게 됐는지, 또 하나는 이 아이의 비행 때문에 부모가 화가 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그것도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차 드러날 부분이겠죠. 부모 입장에서 이런 아이를 키우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렇게 일이 꼬였는지는 아주 초기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머티리얼이 나오기 전에는 알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요. 우선 그렇게 우리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점을 우리가 너무
어,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항상 분석가로서 analyzing space라고 할까요? 분석의 공간은 항상 확보하면서 공감하는 우리의 일부가 있지만 또 한쪽으로서는 항상 객관적으로 우리가 만난 내담자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힘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 마음에 스플리팅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게 상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아이가 그 얘기가 어떤 면에서는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려움인데 그 정서가 이 아이는 어렸을 때 경험한 어떤 separation anxiety, 어떤 분리불안이 지금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자친구하고 관계에서 이 분리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분리불안이 너무 아이에게 힘드니까 얘 패턴은 상대방이 자기를 떠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액티브하게 오히려 자기가 버리는 형식을 취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죠. 그 얘기는 지금 여자친구가 있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의 불안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 자기가 완전히 컨트롤하지 하는 상황이 아니면 계속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디 영화관에 가 있어 끝나는 시간이면 계속 제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파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집착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게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이 자기 마음대로 다 움직여져야만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견뎌내지를 못할 만큼 어떤 통제해야 되는 이슈가 지금 숨어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직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이 아이하고 친구도 하고 또 다른 아이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자유스럽게 영화관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는 자기만 바라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못 견딘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주위에 있는 대상들을 자기가 완전히 컨트롤하는 패턴이죠. 근데 어쩌면 어려서 자라면서부터 자기가 불안하거나 자기가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할 때, 그러니까 자기 안전함이 없고 아주 불안하거나 기본적인 어떤 돌봄이 없을 때 이 아이의 패턴은 자기를 도와줘야 될 사람에게 고분고분한 형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에 대항하는 형이었을 것 같아요? 대항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사람들 협박하는 패턴이 어려서부터 형성된 어떤 패턴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 보여서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거나 돌봄을 받는 전략을 가진 게 아니고 이 아이는 자기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이런 위험한 대상으로 자기가 드러남으로써 자기를 돌보는 대상들이 꼼짝 못하고 이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도록 하는 어떤 공격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패턴으로 이 아이는 최소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굉장히 보복적 공격적인 패턴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어그레시브 빈딕티브 패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묘하게 이 아이는 만나는 사람 모두를 이 아이는 사랑을 얻는 것도 지금 묘하게 공격적이죠. 지금 연애하는 방식도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의 정서가 어느 정서가 있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이런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겁이 나서라도 자기 얘기를 듣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패턴이 지금 숨어 있는데
어, 어때요? 예, 우선 더 얘기를 들어야 될 부분이지만 상담 내에서 이 아이는 상담자하고 관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뭔가 전부 흩어져 있고 모아지지 않고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뭐가 일어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불분명하죠. 어쩌면 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다가 하는 데까지 다 해주지만 이 사람들이 뒤통수 칠 때 세 번까지는 봐준다고 하는 게 마치 누구한테 들은 대사 같아요. 그 대사가 혹시 그 아버지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닐지 어느 대상에게서 들었던 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대사를 읊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이 산만한 아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은 아이, 그리고 이 아이를 만나면서 어쩌면 지금 선생님이 픽업한 거가 굉장히 누군가의 정서가 굉장히 이 아이하고 같이 있는 동안 힘들었던 정서죠. 그 방어, 굉장한 방어죠. 과대자기 방어를 하는 거니까. 이 아이에 엄청난 불안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통 내담자 특히 이렇게 문제가 있는 내담자들이 오면 처음에 우리가 굉장히 쉽게 내담자 얘기에 공감해 주면서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쩌면 서로 따로 사는 것이 돈이 더 들 텐데 이 아이 처음 주장이 자기가 필요한 경비에 엄마가 반을 줘서 자기가 반을 벌어서 쓰고 있다 하는 게 중학생에게 걸맞지 않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지금 아까 마지막에 전화 온 걸로 봐서는 아이가 불평하니까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바꿔주겠다고 지금 엄마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아이를 전셋집을 얻어줄 만한 자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담자하고 동일시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오버 아이덴티케이션이 일어나 버리는 경우가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 얘기한 대로 공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 정서적으로 잘 공감해 줘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중립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애널라이징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내담자의 상황을 분석하면 정서적으로 공감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널리시스는 우리가 항상 해 나가면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내담자 얘기를 100% 들어버리고 어떤 경우는 내담자가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더 신뢰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쩌면 객관적인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거고 객관적으로 사실은 보는 것은 별개죠. 그래서 어떤 면은 아이가 알바를 하지 않으면 월세를 반을 밖에 부담해 줄 수 있는 엄마가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전셋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꼭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지만 이 아이 하는 얘기 중에 어떤 부분은 아이가 다 드러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청소년을 보거나 프리헤드폰 환자를 볼 때 주위로부터 정보를 많이 얻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너무 거기에 우리가 릴라이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환자 중심으로 봐야 돼요. 왜 내담자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왜곡이건 사실이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서를 잘 풀어내는 과정 속에 천천히 실상을 파악해 나가는 거지 우리가 탐정처럼 부모님 불러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어볼 그런 입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물을 때 또 부모님이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왜곡된 정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을 우리 인물을 거기까지 가져가기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협조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그분이
자발적으로 주는 정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긴 한데 내가 궁금한 거 있으니까 부모님 불러서 좀 더 확인하겠다 이런 태도는 우리가 조금 어려워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엄마가 뭘 섭섭하게 했는가 하는 얘기는 임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불편함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다가 어머니 전화가 왔었죠. 아까 엄마가 근데 전세 얻어주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우리 좋은 엄마 180도로 태도가 변했죠. 얼마나 좋은 엄마인가. 내가 이 좋은 엄마에게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갑자기 어른스러워진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른스러운 게 아니고 지금 이분 안에 있는 스플릿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분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가 통합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 어머니는 어떤 때 나한테 힘들게 하시지만 또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렇게 통합된 엄마로 아이가 지금 픽업을 못하고, 나쁠 때는 엄마는 정말 자기를 전혀 돌봐주지 않는 버리는 대상으로 버리는 그런 엄마로만 느끼다가 또 어느 순간에 만족이 있을 때는 엄마는 전적으로 좋은 엄마.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있어서 현실의 엄마를 만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리얼리티 속의 엄마는 통합된 엄마인데, 그래서 어떤 좌절을 주기도 하고 만족을 주기도 하는 이 엄마를 통합적으로 아이가 지금 인식하거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분리개별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는 건 이 사람 안에서도 인격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분열되어 있고 그럼 대상도 분열되어 있는 거고, 어쩌면은 통합 자체가 정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초기 단계에서 마가렛 말러식으로 얘기하면은 엄마하고의 아이 간의 어떤 머지 단계라고 할까요? 융합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한 번도 심바이오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심바이오시스 단계를 충분히 거쳐서 엄마하고 아이가 엄마와 자기가 한 몸이라고, 그리고 충분하게 엄마는 자기하고 한 몸이라는 그 정서적인 단계를 거치고 나서 분리개별하고 돼야 되는데 어쩌면 이런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죠. 그 정서적인 어떤 정서가 풍부하지 않은 부모님에게 자라는 경우, 그러니까 아이를 충분히 너처링할 만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 만큼 거기에 필요한 정도의 정서적인 정서적인 어떤 소지들, 정서를, 거기에 필요한 정서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 스스로가 어린 시절에 본인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한 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 자기 자녀를 기를 때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머터널 프리아큐페이션이라고 위니카시 얘기했던 그런 상태, 아이가 자라는 동안은 어머니가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무의식적으로 다 픽업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워냈다고 한다면 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안기지 못하고 자랐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아직도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하는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충분히 이행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아이는 아직도 굉장히 폭력적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박해적인 대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박해적인 대상, 자기 안에 있는 내적 대상들이 굉장히 박해적이고, 근데 좋은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좋은 대상이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다 좋은 것을 해주는 이런 대상이어야 되니까 이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겠죠. 나쁜 대상을 투사하게 되면 굉장히 패러노이드한 대상들이 밖에 있겠죠. 두려운 대상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두려운 대상을 하고 맞서는 방법은 이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한 수 더 떠서 더 무서운 사람으로 두려운 대상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두려운 대상을 컨트롤하는 이런 패턴을 아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상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대상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완전히 공격당해서 자기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래서 컨프런테이션 하는 거죠. 누군가하고 맞부딪혀서 이기는 패턴을 지금 가지고 있는, 또 한편에서는 통합된 대상이 아니니까 한쪽은 올 배드를 투사하고 또 한편에서 올 굿을 투사할 때가 있겠죠. 아까 올 굿을 투사하는 것은 어떨 때 무조건 좋은 대상을 누구에게 투사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임상에서 본다면 여자친구잖아. 여자친구는 다 무조건 좋은 사람을 좀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all good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all good이라는 건 이 사람이 가지고 싶은 이상이죠. 이상적인 대상이죠. 그래서 엄마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상을 이 아이는 아이디얼라이즈드 오브젝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런 대상을 만나고 싶다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데 결국은 자기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어떤 전이 속에서는 어때요? 이상화된 대상으로 투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완벽한 대상이 돼줘야 되는데, 이 내담자에게서 완벽한 대상은 어떤 대상일까요? 이 사람은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할까요? 자기만 바라봐주는 대상이 이상적인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애적인 나르시시스틱한 거죠. 그러니까 대상이 자기한테만 모든 어텐션을 주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눈초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 이건 참아낼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떤 면은 이 내담자가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계속해서 쳐다봐주는 부모의 눈이 필요했었는데, 자기를 바라봐주는 그 눈망울을 이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 어린 시절을 지내버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쩌면 아이들은 어머니의 눈을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는데 그 과정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분은 만나고 싶은 대상은 자기가 만나고 싶은 이상적인 엄마죠. 그러니까 올굿 마더죠. 올굿 마더는 모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보통 건강한 어떤 대상 추구가 아니고 이렇게 자개적인 상태에서 대상을 만날 때는 항상 어떤 착취적인 관계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다 해주는 대상이.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서의 엄마는 뭐예요? 엄마는 독립된 대상이 아니고, 내가 불편하면 항상 내 기저귀도 갈아주고, 내가 배고프면 젖주고,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해도 내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 알아서 다 만족스럽게 해주는 엄마라는 얘기예요. 그런 엄마를 어쩌면 이 아이도 어렴풋이 그런 경험들이 있었겠죠. 어린 시절에 누구나 겪는 경험인데 거기에 그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추구하는 어떤 대상은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게 보통 독립된 인격을 가진 대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융합할 대상을 찾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될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독립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모두 다 채워주고 자기에서 절대 분리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 항상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그때그때 이렇게 만족시켜주고 자기를 절대로 실망시켜서는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대상은 반드시 이건 판타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이정서라는 얘기죠. 전이 속에서 이상적인 엄마, 아이가 꿈꿨던 엄마인데 그 엄마 노릇을 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 여자친구뿐이 아니에요. 이 전이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떠면 지금 임상에서 상담사에게도 그 전이정서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 얘기 들으시면서 우선 오늘 상담하신 우리 선생님이 이 내담자가 나에게 느끼고 있는 정서는 무엇일까? 우선 그 전이 정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 사람이 만난 대상 중에 가장 이상적인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화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가졌던 소망의 대상을 지금 나한테 투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1시간 전에 와서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가 문 열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그냥 맞아줄 이런 대상으로 자기가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무의식 중에. 근데 적절하게 좌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프러스트레이션이 필요한 프러스트레이션을 처음에 어떤 치료의 틀을 깨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왔다고 해서 먼저 시작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주 잘 진행을 하셨는데 이분은 지금 아까 자기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뭐겠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두 가지를 또 이것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 아까 하나는 자기가 너무 집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다른 여자를 만났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이 사람은. 집착한다는 얘기는 자객적인 대상으로 삼는 거죠. 자기하고 분리개별화가 되지 않으면 온전히 자기하고 하나인 대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 대상은 질식할 것 같죠? 이 집착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착살 없는 감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은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채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는 어때요? 아이가 보챌 때는 엄마가 자기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집착이 크니까 그 대상은 이 내담자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겠죠. 너무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이 사람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대상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실망이 생기면 이분이 하는 패턴이 자기가 분리개별화 된다, 어쩌면 버림받는다는 것,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돼 나가는 것을 자기가 누구에게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는 내가 상대방을 버리는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바람을 피우는 형식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받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는 다른 대상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분은
한쪽에서는 굉장한 어그레션이죠. 지금까지 집착했던 대상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기를 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 버림받은 정서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버리는 형식을 취하는 게 다른 많은 사람을 만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결국 상대방이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상대방을 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는 보통 수동적인 것이 제일 어려운 정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얘기죠. 그런 묘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실망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선생님이 이분하고 마지막 회기에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이 사람에게 어떤 조이닝을 해주기 위해서. 이분이 거북스러워하는 주제에 내가 2번, 3번 되돌아가서 질문을 했죠. 이때 내담자는 어떤 정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기는 지금 뭔가 거북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고 자기가 만나고 싶지 않은 정서가 있는데 상담자가 계속 직면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보지 않을 것을 보라고 그러고 만나라고 그러고 얘기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정서는 뭐였을까요? 공격성이 나오겠죠. 공격성인데 공격성을 직접 드러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드러냈어요? 웃는다는 게 이 사람에게서는 그게 웃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한국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싸우다가 어떤 사람 씩 웃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이없다기보다 굉장한 공격성일 수도 있죠. 지금 선생님 보고 귀여워서 웃었다고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선생님이 귀여워요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어린애 취급했잖아. 선생님이 어린아이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지나치게 해석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정서하고 상관없이 내가 소망하는 정서를 이 사람한테 내가 투사해버렸죠. 당신이 나 고마워서 그렇지, 기분 좋아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는 어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고 얘기해. 그래서 어떤 면에서 프리에더프란 지점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해석적으로 접근할 때 이게 이런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본인의 정서나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선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용기를 함부로 갖지 말라는 만용이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분은 어때요? 아까 얘기대로 이 사람이 원하는 대상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도록 허용해주는 대상이어야 되잖아. 이상적인 대상, 이상적인 대상이라는 것은 자기 밥이 돼주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대상이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자친구와 관계에서 여자친구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여자친구는 항상 맞춰줘야 된다. 그런 사람이어야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은 대상이죠. 근데 지금 마지막 세션 같이 내가 세션을 끌고 나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한테? 이 사람은 근데 화를 안 내잖아요. 화가 나면 화를 억압을 하는 대신에 어떤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치료 파괴적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정서가 누가 느끼는 정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리고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얘를 보면 느끼는 정서란 말이에요. 너 좀 제대로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 그래 윽박지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서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그걸 나한테 투사익 동의시를 통해서 나한테 지금 투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투사익 동의시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엄마처럼 그다음에 계속 끈질기게 얘를 윽박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뭐라고 할까? 내가 뭐 씌인 거예요? 결국 이게 투사적 동의시가 일어난다. 혹은 어떤 역전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내 느낌 때문에 내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움직여지는 게 역전이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로부터 오는 정서 중에 객관적인 역전이 이게 내게 아니고 어쩌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대상, 특히 나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정서들이죠. 이게 나한테 오니까 내가 이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게 힘든 정서니까. 부모님들도 이거 건드려주면 못 견디니까 얘를 윽박질렀던 거고. 그래서 내가 주먹질만 안 했지 얘를 좀 짓이겼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얘기할 때 우리가 단기 상담에서 이 사람들을 고쳐내겠다는 야망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데미지를 받은 분들인데 우리가 10회나 20회기 내에 이 사람들 다 어떻게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으로 이게 되돌려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짧은 기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의 위기보다는 이분들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참으로 안전한 환경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자기를 안아주지 않았던 엄마에게 가졌던 그 정서, 이 사람이 원하는 그 대상이 돼줘야 된다, 우선은. 오늘 이 케이스도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항상 우리가 볼 때 내담자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나와 관계에서 어떤 정서를 가지고 나를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 그 전이 정서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역전이들은 어디서 왔는가? 누가 느꼈을 정서인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역전이를 우선 내가 평소에 느끼지 않던 어떤 정서가 나한테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면은 어떤 면에서 내가 보통은 이 역전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정서를 지금 이해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정서를 줄 때 상대방은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정서가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전이를 통해서 전이를 이해한다고 그래요. 내가 느끼는 정서를 통해서 환자가 느끼는 정서를 그래서 환자를 잘 이해하는데 역전이는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역전이를 이제 사용해서 인터벤션을 하게 되는데, 인터벤션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함부로 역전이에 따라서 액팅아웃을 하지 않지만
충분하게 이 역전위를 우리가 컨테인하면서 인터벤션 할 때 이것을 배경으로 인터벤션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펙티브한 인터벤션이 되겠죠. 내 정서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니까. 근데 함부로 우리가 이걸 의식하지 않고 이 역전의 정서에 따라서 바로 행동해 버리는 것은 아주 금물이라니. 이게 역전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하면 아까 얘기대로 치료 파괴적인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치료 파괴가 두 가지에서 일어나요. 하나는 내담자가 우리에게 이상적인 대상을 원하는데, 그래서 자기를 이해해줄 대상을 원하는데 여기서 너무 큰 실망이 생기면, 여기서 전이 속에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실망이 커져버리면 자기가 기대했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치료에 오지 않겠다고 치료 파괴가 일어나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내담자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역전이 저항이 또 생기면 어떤 거가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얘가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반복하고 내가 널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역전의 저항이 생기면 치료를 포기하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아주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나보다 훌륭한 선생님이 있는데 너를 그쪽으로 좀 소개하고 싶다. 거기서 잘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 할지, 어떤 식으로는 내가 빨리 떠나보내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역전을 견디지 못할 때 우리가 느끼는 좌절이나 분노나 여기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한참 후에야 이해해요. 그때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담자를 위해서 가장 훌륭한 결정을 한다고 했고,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무의식을 살펴보면 사실은 내가 버리고 싶었다는 얘기예요.